안녕하세요. 무비썸 송경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영화는 인디아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천당의 밤과 한계를 찍은 정성일 감독님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정성일 감독과 인터뷰를 할 때 감독님이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차이밍양 감독이 이렇게 말했다. 영화와 만난다는 거는 인연이다. 보는 것도 찍는 것도 모두 인연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인연이란 표현이 정말 크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실 아무리 좋다고 소문이 나도 계속 인연이 받지 않는 영화도 있고 정말 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보게 된 영화도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번 인디알이란 영화를 사실은 제가 못 볼 뻔했어요. 놓치고 그냥 지나가는 영화 중에 한 편이 될 뻔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화를 볼 수 있었고 못 만났으면 정말 큰일 났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화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영화의 어떤 면이 좀 더 나를 울렸는지 이런 이모저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스토리를 먼저 얘기 드리면 이력이 약간 모호한 크리스티안이라는 청년이 있고 이 청년이 창고형 슈퍼마켓에 견습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임자인 브루노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물류 운반용 지게차를 운전하는 일을 배우게 되죠. 근데 우연히 일터에서 마주한 마리온이라는 여직원을 마주하고 그 여직원에게 어떤 첫눈에 반해서 이제 그녀 주위를 배회하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결국은 관계를 맺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인데요. 크게는 세 개의 챕터로 진행된 영화예요. 크리스티안, 마리온, 브루노라는 이 세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각각의 명칭들을 챕터명으로 쓰고 나열된 에피소드들로 이렇게 진행된 영화입니다. 내러티브 자체가 이렇게 분리되는 영화는 아닌데 세 챕터로 나눈 이유는 이 세 인물이 각각 고독이나 고통 같은 키워드였던 주인공들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약간 그 영화들을 그리고 있어요. 크게 보면 큰 틀에서는 이게 통일된 현재의 독일을 배경으로 해서 그게 되게 비록 발전하긴 했지만 그 발전이 곧 행복이 아닌 상황, 그런 상황들을 반복되는 일상의 노동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디아일이란 영화는 클레멘스 마이어라는 독일의 작가의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이 소설은 똑같이 인디아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이 원작자가 사실 동독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을 작품에 녹여냈고 이번에 작품도 감독과 공동 각본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공동 각본으로 쓴 작품인데 그런 만큼 시대 배경이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정말 사실적으로 잘 녹아 있는 작품이에요. 영화를 일단 보자마자 단번에 떠오르는 어떤 키워드들이 있어요. 미니멀리즘, 사회적인 시선, 인간에 대한 통찰, 희비극의 교차, 아니면 코믹한 설정과 이런 약간의 비애감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 이런 키워드들만 정리해놓고 보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시네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감독인 핀란드의 감독 아키 카우리스마키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이 아키 카우리스마키라는 감독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냉소의 미니멀리스트, 혹은 무표정의 휴머니즘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단어가 사실 이 사람의 스타일과 지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냉소적이지만 또 휴머니즘을 다루고 있고 표정이 없지만 굉장히 미니멀한 어떤 스타일들을 고수하고 있고요.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죠.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 말처럼 사실 인생에는 희비극이 섞여 있는데 이 아키 카루스마키라는 감독은 두 가지가 혼재된 상태를 굉장히 동화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척박한 더 이상 바닥이라고 더 볼 수도 없는 바닥 이 상황에서 결국은 희망을 얘기하는 영화를 그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느다란 희망마저 완전히 짓밟혀버리는 상황들을 그리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성냥공장소녀라는 영화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들을 동화적으로 그리고 있는 영화이고 르아브르라는 영화 같은 경우는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이야기인데 그 속에서 끝내 희망을 발견해 나가고 싶은 어떤 감독 시선들이 반영되어 있는 영화인 거죠. 아키 카우리스마키라는 감독이 영화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영화는 세상을 바꾼 데는 그다지 영향력이 없다. 하지만 극장에 들어간 세 사람 정도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세 사람이라고 좀 좁혀서 표현한 게 너무 아키 카루스마키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아마도 인디아일이 딱 그런 영화일 것 같아요. 조금은 좀 느리고 안만한 리듬을 따라가다 보면 이 영화가 거창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거나 복잡한 내러티브를 여러분께 선사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관객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리고 그 흔들림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그런 종류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대한 키워드를 정리하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은 고독을 표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시적이다. 먼저 고독을 표현해야 한다.
그 고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주인공의 세계, 인물들의 세계인 마트는 정확하게 칸으로 구획이 되어져 있어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짜여진 세계이고요. 사람들은 함께 일하고 있지만 사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리처럼 이렇게 일정한 거리가 벌어져 있는 이미지들로 계속 반복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진열대라는 거대한 벽이 들어서서 둘 사이의 어떤 소통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인디아일은 이렇게 인물에 대한 제한된 정보와 분리된 이미지들로 고독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장면을 예로 들어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퇴근길 장면이 있어요. 크리스티안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입사해서 겪는 퇴근길의 그 시퀀스를 한번 쭉 따라가 보는데요. 일단 탈의실에서 소소한 잡담이 이어지죠. 한 직원이 맥주를 마시고 싶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요. 자기 직속 상사인 브루노가 크리스티안에게 일을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바로 너는 지게차를 몰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고 이제 사람들이 계단으로 차려 내려가는데요. 카메라는 인물들에게 보통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직원이 내려가기 전에 카메라의 포커스가 앞쪽으로 당겨져 와서 인물이 아니고 이 계단의 난간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리고 마지막 인물의 동선을 따라서 포커스가 화면 안쪽으로 따라가죠. 굉장히 단순한 장치인데 카메라가 인물을 따라간다는 정보를 카메라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포커스 이동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곧 이어서 크리스티안의 나레이션이 이어지는데요. 나레이션을 하면서 카메라는 쭉 거리를 벌려서 롱쇼트로 전체 풍경을 잡아줘요. 주차장에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보여주고 이때 사람들끼리의 거리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심리적인 거리이기도 하고 인물들의 어떤 관계를 한 장면으로 그려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때 위에 깔리는 크리스티안의 나레이션이 하루 일을 마치고 매장을 나서면 밖은 완전 다른 세상이다. 각자 자기 공간으로 간다. 마치 다음날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깊은 잠을 자러 가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집이 회사라는 거죠. 이 사람들 잠시 집에 갔다가 다시 회사라는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게 크리스티안이 이 장면에서 받았던 큰 인상인 거예요.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는 주인공을 잡아주고 멀리서 롱쇼트로 한번 잡아주고 버스를 타고 가는 걸 보여줘요. 이 퇴근길 장면이 사실 영화 전체의 어떤 정서들, 인물들 간의 거리를 그리는 방식들을 제일 효과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 장면들이 이후에 이제 조금씩 반복 변주되면서 인물들의 관계, 심리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좋은 이유는 일단 주제와 형식이 굉장히 일치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소한 장면이고 별다른 특별한 연출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본을 통해서 장면이 얼마나 인물들의 심리를 잘 그려낼 수 있는지를 증명해주는 장면인 거죠. 각자 집으로 돌아갔을 때 사실 훨씬 더 고독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독한 사람들이야 혹은 고독한 상황들, 사건들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장면과 짧은 나레이션으로 형상화시켜주는 거죠. 크리스티안의 표현처럼 회사가 집이고 집이 외로운 공간으로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지시해주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시적이다 라는 문장을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스타일적으로 이용하고 어떻게 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일단 시작할 때 익스트림 롱쇼트로 화면을 잡습니다. 수평선 위를 지나가고 있는 차들을 보여주고요. 이 점의 움직임들을 꽤 오래 보여주죠. 이 깊고 푸른 새벽의 빛깔을 배경으로 이 점들이 움직이고 있고 배경으로는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더나우 강이 흘러요. 근데 이 음악이 흐르는 순간 이 장면 전체는 이 음악에 맞춘 하나의 시, 율동이 돼요. 그 익스트림 롱쇼트가 지나고 나면 이제 매장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한쪽에만 불이 켜진 매장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매장의 구석구석들을 하나의 어떤 미술관의 그림처럼 몽타주처럼 따서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죠. 안쪽으로 깊게 들어간 무대의 어떤 원근갑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한쪽에만 불이 켜진 걸 통해서 무대의 안과 양쪽을 보는 기분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직으로 쌓아 올린 물건들, 매장의 물건들을 보여주면서 이 높이가 주는 웅장함, 그리고 조명이 군데군데 켜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핀포인트의 조명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는 되게 큰 마트일 뿐인데 이렇게 영화 화면들을 잡아나가면서 마치 굉장히 거대한 극장의 전경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의 무대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영화는 일종의 실내극으로 변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실내극의 무대들을 관통해 나가는 지게차의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게차가 바닥을 훑고 있는 클로즈업으로 보여주고 카메라가 한번 빠져서 그 뒷모습을 잡기도 하고요. 클로즈업과 카메라 옆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다 일종의 박자, 리듬에 따른 하나의 율동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사실 이쯤 되면 이건 거의 일종의 현대무용 혹은 발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실내 미술, 실내 설치 미술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 무대는 물리적으로는 마트이기도 하고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독일 사회, 30년 후의 독일 사회를 그려내는 거기도 하고 인생의 압축판이기도 한 거죠.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무대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느냐, 이제 배우가 등장을 해야겠죠.
주인공인 크리스티안이 이제 수습사원으로 처음 들어와서 이 매니저에게 검사를 받는 장면들이 있어요. 짧은 스케치처럼 그려지는데 뭐 이걸 한번 입어봐, 안 되겠다, 벗어, 몸에 그림을 그려놨네, 이런 얘기들을 쭉 해요. 그 얘기들을 할 때 매장 매니저의 동작, 그리고 이걸 받아주는 크리스티안의 어떤 그림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매장 매니저가 이 무대로 올라간 배우에게 의상을 입혀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대사를 하죠. 신상한 매장으로 안내된 순간부터 영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매장이라는 이름의 무대로 올라가는 거죠. 이 영화에서 인물의 얼굴들 그리고 상황들을 보여주는 만큼 중요한 건 이 무대의 형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크리스티안 상사가 되는 브루노는 크리스티안과 만나자마자 이제 15분을 쉬어야 된다며 담배를 피러 나가죠. 담배를 피면서 철장 안에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말이 없는 편인가? 상관없어 이러면서 혼자 떠들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때 두 사람이 갇혀있는 것 같은 철창의 이미지가 갇힌 세상을 보여준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 장면이 바로 어떻게 이어지냐면 철창의 이 갇힌 이미지가 위에서 조감으로 찍은 매장을 찍은 카메라 장면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철창을 조금 늘여놓은 것 같은 매장의 골격들이 보여지면서 철창의 연속선상의 이미지가 겹쳐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철창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란 이미지가 매장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란 이미지로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이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라는 상징들,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체스를 두고 있는 브루노를 잡을 때 이걸 바깥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크리스티안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 프레임 안에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이 영화는 끊임없이 프레임 안에 프레임들, 정확한 사각의 프레임들을 연속시키면서 상황들을 배치해 나갑니다. 이 영화가 화면 비율을 1.66대 1로 선택을 했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화면 비율이거든요. 이런 수직의 화면 비율을 선택한 이유도 수직이 주는 높이, 그리고 깊숙이 들어가는 공간감 같은 것들을 훨씬 더 부과할 수 있는 프레임이에요. 이 프레임 자체가 하나의 조형이자 메시지인 셈이죠.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수직의 프레임을 쓰고 있고, 수직의 프레임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1.66대 1의 화면 비를 쓰고 있는데, 종종 수평의 프레임들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프레임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고 수평을 강조하는 어떤 미장센들을 잡아나가는 화면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이 크리스티안과 마리안이 만나는 장면들, 그 장면이 그려질 때 바깥쪽에서 두 사람이 있는 장면을 한번 찍어내고, 그리고 공간 안쪽에서 오히려 바깥쪽을 찍어낼 때가 있어요. 그렇게 공간 안쪽에서 바깥쪽을 찍어낼 때는 바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액자처럼 그려지거든요. 그 액자 뒤에 사실은 거대한 노동들을 하고 있는 건데, 뒤에 펼쳐진 노동의 공간과 분리시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노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실제로는 이 두 사람이 노동하다가 잠깐 안으로 들어온 건데, 오히려 노동하는 사람들이 구경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 마치 거대한 하나의 일종의 미술품처럼 그려지는, 완벽하게 분리시키는 장면이고, 거의 대부분의 수직의 구도를 갖고 있는 이 영화에서 드물게 수평의 구도를 통해서 휴식 혹은 일상, 일탈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그러면 시의 조건 중에 비유 혹은 은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은유가 감정과 정답을 이야기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관객 스스로 장면의 어떤 정석과 공명하도록 허락해 주는 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걸 위해서 해야 될 거는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도록, 상상할 수 있도록 틈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인디아일이라는 영화를 내성적인 지게차 운전자와 우울한 사탕 판매원의 사랑이라고 설명하면 이게 얼마나 재미없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설명한 순간 이 이야기 자체는 그렇게 흥미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야기가 스토리의 행간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것들을 할 때 그게 영화적인 거죠. 그래서 영상을 통한 은유들이 어떤 건지 이제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인물들이 다 침묵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자신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갖고 있는지 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 크리스티안은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는데 어떤 과거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마리온의 가정의 폭력을 시달리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폭력을 시달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재현하지 않아요. 그걸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관객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관객이 인물을 상상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 영화에서는 브루노는 삶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 포기했을 때 우리는 그 고독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어떤 이유로 포기를 했다라고 이유를 딱 지정하는 순간 사실 굉장히 이야기가 심심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언사예요. 이 영화에서는 함부로 이해하지 않고 상대를 함부로 이해하는 대신 최대한 공감을 하기 위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미지들, 상황들을 그저 펼쳐서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관객은 보이는 만큼 알 뿐이죠.
예컨대 크리스티안 말을 정말 안 하는 사람인데 지게차 수업을 받을 때 지게차 강사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보통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티안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대답을 하는 대신에 그냥 행동을 해버립니다. 무게중심을 뒤로 옮기는 행동을 하면 잘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굉장히 짧은 상황이지만 이 사람이 그냥 행동이나 동작을 통해서 설명해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관객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만든 어떻게 보면 약간 재치 있는 재미있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물들은 침묵하고 표정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무표정이라고 하면 표정이 없다, 감정을 읽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영화에서 사실 인물들이 보여주는 무표정은 굉장히 생각을 알기 쉬운 무표정이에요. 그저 극적으로 감정을 지시하지 않는 상태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 진짜 표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현실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표정이 연극적으로 바로바로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굳어진 표정이 우리가 일상에서 갖고 있는 진짜 표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 표정들은 이 사람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 상황, 혹은 이 사람 둘러싼 현실에 대해서 이 인물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항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 울고 싶을 수도 있고 너무 힘들다고 괴롭다고 자신을 망가뜨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그런 장면이 짧게 나오긴 하지만 그걸 하지 않고 오늘의 일상을 버틸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을 할 때 나오는 표정이 뭐냐면 무표정인 거예요. 영화에서 보여주는 무표정이란 거는 영화가 보여주는 최소의 비용으로 이 세계와 분투하는 개인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집중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움직임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움직임의 영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움직임에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됩니다. 움직임이 예를 들면 동선, 동작 등등인데요.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하나의 율동, 리듬 혹은 춤이 되는 거죠. 이 영화에서 인물에서 장면으로 카메라가 차츰 옮겨가는 장면들 꽤 많이 보여주는데요. 만약에 이 영화가 미니멀리즘적이다 혹은 이 영화 단순하다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이 영화 자체가 촉기 영화 같은 움직임의 미학들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모든 영화에 있지만 정확히는 그걸 포착할 수 있는 속도로 편집이 돼 있어요. 흔히 얘기하면 이 영화가 일반적인 영화에 비해서 내러티브 영화에서 좀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느리다기보다는 적절하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움직임들을 포착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 포착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의 정보들만 주는 거죠. 흔히 내러티브 영화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영화가 우리를 빨아들이죠.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거나 장면에 대해서 꼼꼼히 공명을 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스토리를 받아들이는데 허덕이죠. 그런 영화들은 흔히 TMI라고 하잖아요. Too much information인 거예요. 이야기 이외의 정보를 받아들이기는 힘든 영화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인디아일 같은 영화들은 이야기 말고 다른 것들을 보일 수 있는 영화들이에요. 그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기 위한 느림. 다시 말해서 이거는 우리에게 흔히 내러티브 영화처럼 익숙하지 않을 뿐 결코 느린 속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속도를 얘기했으니까 그 속도의 리듬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리듬은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완성이 되거든요. 초반에 크리스티안이 마트라는 무대 위에 올라갈 때 옷을 입고 옷깃을 세우고 자기 한번 외모를 다듬고 타투를 짧게 보여주고 거울에 서서 이게 고객들이 보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넘어가는 이 편집이 사실 굉장히 리드미컬 하거든요. 근데 이 편집이 후반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 반복들이 사실 일종의 의식인 거고 탁착탁 하는 이 리듬들이 사실 또 일종의 리듬감, 전반적으로 굉장히 관조적이고 느린 편집 와중에 그런 것들이 하나씩 들어가면서 리듬감을 형성해 주는 거고요. 이 다양한 속도들이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게차랑 맞춰가는 카메라의 속도인데 지게차가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우아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느리거든요. 근데 이 지게차가 움직이는 속도에 맞춰서 카메라도 천천히 줌면서 같이 들어가요. 그 모습들과 함께 마트에 불이 꺼지는 박자감이라든지 난타처럼 일상에 숨겨져 있는 리듬들을 그냥 디테일하게 잘 잡아내서 화면 곳곳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전혀 부담감 없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속도, 그게 어쩌면 이 영화 자체를 하나의 음악 혹은 시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시의 조건들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죠. 속도감, 리듬, 그리고 사실 또 제일 중요한 게 시가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상징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이 영화는 또 상징적인 요소를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영화 중에 한 편이고요. 대표적인 오브제를 꼽으라고 하면 지게차와 야자수, 그러니까 뭐 어딘가 가고 싶은 곳,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선 지게차 얘기를 좀 먼저 하면 지게차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처럼 나옵니다. 지게차 신경전이라고 부르죠.
마트라는 좁은 세계에서 한정된 재화인 거죠. 나름대로 규칙이 있고 경쟁 관계도 있고, 이를테면 우린 캔디류랑 지나도 통조림류랑 별로야. 쟤네는 고급 식품류랑 경쟁 중이고, 이렇게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해악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통일 이후의 동독 사회, 통일 후 독일 사회를 그려내고 있는 역학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초반부터 이제 무대에 가장 빛나는 위용으로 배치된 지게차를 보여줍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처럼 이 지게차를 보여주고, 무대 가운데 있는 그런 지게차를 굉장히 호기심 어린 어떤 동작과 표정으로 만지는 크리스티안이 나오는데, 지게차 자체가 사실 이 영화에서는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고 책임과 의무이기도 하고 역할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지게차를 크리스티안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계승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브루노입니다. 브루노는 이 지게차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죠. 지게차는 사실 권력이자 통제권이고 동시에 위험을 동반하는 물체예요. 그래서 이 지게차의 속도가 이 영화에서는 삶의 속도처럼 그려지기도 하고, 지게차의 움직임이 우아하고 육중한 어떤 율동, 동작으로 이어진다는 게 사실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깔고 있는 영화들은 기계의 움직임들은 부정적으로 그리기 쉽거든요. 대표적으로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가 반복되는 어떤 기계적인 이미지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앞서 언급해드린 아키 카루스마키 감독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성냥공장 소녀라는 영화에서도 오프닝부터 굉장히 건조하고 차가운 반복되는 기계 동작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비되는 사람들 혹은 거기에 휩쓸려가고 매몰되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거와 달리 이 영화에서 나오는 지게차로 상징되는, 대표되는 이 동작들, 기계들, 이미지들은 굉장히 우아한 동작으로 그려져요. 좀 묘사를 하자면 우아한 통제라고 할까요? 직각으로 이렇게 구획된 마트는 마치 사람을 가두고 혹은 사람 사이의 거리를 벌리고 벽을 쌓고 하는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처럼 그려지기 쉬운데, 그 직각으로 구획된 마트 안을 지게차만 굉장히 우아한 인간의 곡선으로 돌아다닙니다. 지게차의 동작이 사실 기계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좀 마치 율동처럼 곡선에 가까운 동작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지게차가 얼마나 위험한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반복해서 얘기하죠. 하지만 주인공은 이제 이게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압박을 받을 때 계속 실수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 실수할 때 브루노가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좋아 라면서 이렇게 격려해주죠. 전형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처럼 그려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게차는 단순한 일의 수단, 노동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교육이자 대화의 수단이기도 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브루노가 화면 안쪽에서 관객적으로 지게차를 몰고 나오거든요. 마치 기차의 도착처럼 끝점에서 이렇게 관객적으로 당겨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는데, 바로 다음 장면에 크리스티안이 똑같은 동선으로 움직이는데 훨씬 느리게 운전하거든요. 아니면 어설프게 운전하고, 그게 초반에는 그렇게 하다가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점 브루노의 속도에 가까워져요. 점점 크리스티안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안정적인 삶으로 나아간다, 혹은 브루노가 되어간다 라는 거를 드러내는 장면인 거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오브제를 예로 들자면 물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물, 그러니까 바다는 한 번도 직접적인 이미지로는 등장하지 않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각자의 심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티안에게는 휴게실의 벽지의 해변으로 가장 자기가 편안하게 느끼는, 이곳을 집이라고 느끼는 크리스티안이 가장 행복한 순간, 마리온과 만나는 순간이 허락된 공간으로서 그려지고요. 마리온에게는 남편에게 학대당하면서도 집에서 맞추고 있는 퍼즐 조각, 그 퍼즐의 완성된 그림은 해변이죠. 언젠가 가고 싶은 그 해변의 이미지로 바다라는 존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마리온이 마트를 잘 못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마리온의 사정을 설명할 때, 마리온이 아마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 같다라는 사정을 설명할 때 브루노가 크리스티안을 수족관으로 데려가요. 정확히는 그 마트의 화로 직판장 같은 곳으로 데려가는데, 그 수족관을 보고 브루노가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걸 바다라고 불러. 사실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다라고 얘기하면서 얘들이 팔릴 때까지 여기서 헤엄쳐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브루노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데, 브루노에게는 수족관의 이미지로 결국은 죽어서야 탈출할 수 있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다라는 공간이 그려지고 있죠. 이 영화에서의 물, 바다는 단순히 긍정적인 대상 혹은 그쪽으로 가고 싶은 이상향으로 그려지지도 않고, 혹은 부정적인 대상, 두려운 대상, 탈출해야 될 곳으로 그려지지 않아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영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주제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면, 이 영화는 고독이라는 어떤 감정을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얼굴로 드러내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고독이라는 감정을 해소하고 해피엔딩으로 가려고 하는 영화가 아닙니다. 흔히 얘기하는 해피엔딩이라는 거는 내러티브적인 해결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결됐을 때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보는 관객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거든요. 일종의 보장된 약속이죠. 중간에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결국은 행복해질 것이라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낙관적인 희망이나 해피엔딩에 대해서 되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피엔딩의 부정적인 기능, 감정적인 은폐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죠. 이 영화가 강조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그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어떤 연대, 뚫리지 않는 계층 장벽을 허물어서 성공하는 스토리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한번 내미는 것. 고독이라는 어떤 감정을 다양하게 형상화하고 그게 극복되지 않는 상황도 보여주고 대신에 일상이란 어떤 반복되는 행동의 기적, 기쁨, 가능성 이런 것들을 틔워주는 거죠. 영화 속의 브루노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험난한 시절이었지만 그때 모두 젊었고 트럭을 몰다가 이제는 지게차를 몰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 그리고 길을 달릴 때 어떤 모습들이 계속 그립다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자살을 하고 나서 영화에서 어떤 복선들이 나오잖아요. 브루노가 처음에 보여주면서 노끈을 보여주면서 이게 언젠가 유용하게 사용될 거야 라는 의미심장을 대사를 하거든요. 그 대사를 하고 나중에 한참 후에 브루노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크리스티안 노끈을 다시 챙겨 담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크리스티안은 브루노처럼 되고 싶은 사람인 거죠. 근데 결국 브루노가 다다른 길이 자살이었다는 점에서 그 동작 자체가 몹시 암시적으로 보이고 한편으로 좀 불안하게 보이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고독의 형태가 다양한 것처럼 혹은 바다의 이미지가 다양한 것처럼 크리스티안은 브루노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지만 브루노는 아닙니다. 브루노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거죠. 여기서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되더라도 여기에 머물면서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넌지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인디아일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만큼이나 음악으로도 많은 걸 들려주는 영화인데요. 대표적으로 이 영화에서 거의 메인 테마에 가까운 아름답고 푸른 더나움라는 음악을 듣고 있으면 푸르고 아름다운 어떤 강의 이미지, 물결의 이미지 혹은 바다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고요. 또 이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같은 음악을 듣고 있으면 그 테마에 맞춘 지게차의 동작들이 일종의 발레처럼 느껴지도록 이미지를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티안의 어떤 괴로운 심경들이 표현될 때도 굉장히 강렬한 사운드, 강렬한 음악들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또 한편 사운드의 활용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데요. 예를 들면 파도 소리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영화는 엔딩에 나오는 파도 소리를 이미지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2시간을 달려온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이 장면인데 그 장면이 거기만 나온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파도 소리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어떤 장면에서 나오냐라고 하면 이 크리스티안이 마리온과 대면할 때 들리는 소리입니다. 사실 비현실적인 사운드잖아요. 관객만 들을 수 있는 소리고 근데 이 관객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사실은 크리스티안의 심적인 소리인 거고 이 심적인 소리가 물, 바다라는 긍정적인 이미지 혹은 언젠가를 도달하고 싶은 희망, 고독을 씻어내는 장소로서의 어떤 상징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마리온과 만났을 때만 형상화되는 거고 정말 재밌는 거는 그 엔딩 소리가 마지막에 완성될 때는 파도 소리 자체로 완성되는 게 아니고 기계 소리가 파도 소리로 변화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 기계 소리와 파도 소리가 겹치면서 거기에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들을 부여하는 건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영화의 엔딩에서 크리스티안과 마리온이 함께 파도 소리를 듣는다. 지게차 소리에서 파도 소리를 듣는다는 거는 최소한의 희망 혹은 다른 미로로 갈 수 있음의 가능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파도 소리는 언젠가는 브루노도 들었던 파도 소리거든요. 브루노가 알려준 파도 소리인데 브루노의 파도 소리의 끝은 결국 죽음을 통한 탈출이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크리스티안과 마리오는 혹은 바다의 이미지를 유사한 해변가, 야자수로 생각하는 크리스티안과 마리오는 또 다른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다. 고독에 대한 다른 답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엔딩이라고 할 수 있죠. 정리하자면 이 영화는 고독이라는 인간의 감정을 영상으로 표현한 한편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현실이 척 위장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 같은 리듬으로 파장을 공조시켜서 우리가 흔히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일상의 담담한 시간 속에서 기어의 어떤 특별한 순간들을 찾아내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아키 카우리스마키 감독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디아일은 극장에 들어간 3사람 정도의 마음은 충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날씨가 부쩍 쌀쌀해진 요즘에 이 영화 인디아일을 만났는데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연의 힘을 다시 새삼 느낀 영화였습니다. 살벌하고 고독한 인간관계에 지치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시간 동안의 일상의 춤과 리듬을 거쳐서 엔딩에서 파도 소리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각자의 바다가 피어오르실 겁니다. 오늘 썸 타본 영화 인디아일이었습니다.